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가 지났네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남편과 만나서 연애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받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온 탓에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기도 했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안아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 말이죠. 게다가 남편은 조건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학벌이라든지 지금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집안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늘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조건의 남자가 어째서 저 같은 여자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건지 하고 말입니다. 결혼까지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졸이었거든요.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고 20살 때부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 형편은 당시에도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물론 한창 힘들 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시댁 어르신들이 믿거나 속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며 돈을 벌어야 했던 며느리. 게다가 아직도 그 집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며느리를 누가 반기겠어요. 더구나 남편의 집안은 평범한,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여유로운 집안에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마 저라도 제 가족이 이런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반갑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좋아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조건만 맞춰서 하는 거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같이 할 가족인데 그런 이유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그 단호함에 시댁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다지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도 반대하긴 했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 정도로 반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며 자랐지만 그래도 남편 복은 참 많구나. 그래, 이거면 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말입니다. 내가 우리 민정이한테 마음의 빚이 참 많은데 이렇게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 자네한테 정말 고마워. 저한테 고마우실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손해보면서 결혼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거지. 아마 그 순간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 엄마도 그 말이 정말 고마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꽤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편에 속하긴 하셨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이고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면 괜히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아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으로 받아들인 아이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하는 점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잘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 되는 셈이죠. 도련님이 결혼을 조금 일찍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이 동서긴 했지만 그 집안에서 제일 늦게 가족이 된 거고요. 둘째는 똑똑한데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늘 바빠서 얼굴 볼 일도 자주 없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지나가듯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서는 정이 많은 타입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지만 하나는 바빠서 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기도 했지만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늘 음식을 하면 시댁에 싸들고 갔었거든요.
자주 보니까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물론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하고 속을 썩거나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기는 했어요. 크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그러면서도 꽤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사실 동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나쁜 편에 속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견례 전에 형제들끼리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며 마련된 자리에서 동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 요즘 같은 세상에도 고졸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 당신은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아니, 나는 정말 순수하게 놀라서 그런 건데 악의 없이. 그렇다고 해도 문제야. 저는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두면 두 사람이 혹시나 싸움이 될까봐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얼마나 힘들면 대학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 놀라서 물어본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사람 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럼요. 하지만 그 말투 그리고 그 이후의 시선이나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가 보였습니다. 제가 과민하게 반응한 건가 싶었지만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안하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던 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였구나 하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번 안 좋게 굳어진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아니, 사실은 동서가 바뀔 틈을 주지 않은 게 더 정확한 일이겠지만요. 동서를 만나기만 하면 꼭 저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생신 선물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야. 형님이 따로 하셨고 그리고 형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생신상을 차렸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드셨겠구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당신은 그렇게 꼭 모든 일을 당신이 이해를 해야 하는 거야? 아니,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이렇게 이해 안 된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려 없이 막 말할 때마다 내 낯이 다 뜨거워진다고 몇 번을 말해. 진짜 그 이야기를 여기서 꼭 해야겠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한두 번 이야기해? 그런데 당신은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런 문제로 이미 도련님과 수차례 싸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더 싸우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더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말렸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 생신이신데 여기서 큰 소리가 나면 어떡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형수님. 도련님은 정말 미안한 얼굴로 저를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저는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동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늘 자신의 아내를 단속하고 옳은 말을 하는 도련님 때문에 그때그때 푸는 편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동서가 좋아지거나 다르게 본다거나 했던 건 절대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몇 번을 도련님에게 한 소리 듣고 나더니 이제는 도련님이 있는 앞에서는 나름대로 조심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마치 그 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기분 나쁜 말을 꼭 하고 넘어갔어요. 뱃속에 그 아이가 딸이어야 할 텐데요. 왜? 나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좋은데. 그거 모르세요? 뭐? 첫째가 아들이면 그 아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머리 닮아야 하는데. 아니,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저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한 거였죠.
동서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확 나빠져서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아니 솔직히 그게 그 말이죠. 공부를 진짜 잘했으면 전액 장학금을 받고라도 대학을 갔죠. 근데 안 간 거면 그만큼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셨다면서요. 공부를 어떻게 잘해요? 설사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런 식으로 사람 면전에 두고 할 말은 아니지 않아? 동서는 왜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해? 배웠다는 사람이? 그런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지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은 또 기분이 나쁜가 보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동서는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뱉으면서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빠? 저는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요.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 걱정은 그냥 주제 넘은 거니까 하지 마. 내가 동서한테 언제 걱정해달래?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배웠다는 사람이 해서는 되는 말, 안 되는 말 구분을 못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해서. 동서는 꽤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갔고 그리고 좋은 회사 일을 다니고 또 좋은 조건의 남자인 도련님을 만나서 결혼했고 마음고생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평생을 잘 포장된 도로만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잖아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치여가며 돈 때문에 들은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험한 곳만 다니고 험한 일을 겪어오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시작된 사회생활로 눈치도 빨랐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누가 속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쉽게 기가 안 죽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빨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나쁜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한 푼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 흠을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면 말을 잘해야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모르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 하나. 저는 진짜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다니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동서는 저에게 말싸움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쪽이 그쪽이니 더더욱 논리적으로 저를 이길 수 없었고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동서에게 동서가 기분 나쁠 만한 말을 줄줄 읊은 날, 동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놀람과 동시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추측하건대 자신보다 훨씬 못나고 또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은 저를 노려보고 제 말을 무시하기만 할 뿐 별다르게 먼저 말을 시비를 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무슨 말을 했다가 저에게 또 반박을 당할까봐 그런 거겠죠.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시하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동서, 저기 베란다에 어머님이 내놓으신 과일 있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줘. 내가 지금 설거지 중이라 그래. 동서는 제 말에는 아무 대답 없이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동서 하고 불렀지만 동서는 여전히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본인이 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야, 베란다에서 사과 좀 가지고 와라. 네, 어머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별로 크지 않는 소리를 듣고서는 바로 몸을 움직이는 동서를 보면서 말이죠. 아,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게 더 기분이 나쁘기는 하더군요. 마치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동서의 행태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속이 훤하게 보였던 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얄밉고 속이 터져서 뒤통수로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한 번은 물어봤어요.
내 말을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그런 제 말에 동서는 저를 잠깐 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리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 제가 그렇게 부르자 동서는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살짝 웃더군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곱게 자라서 못하거든요. 뭘? 싫은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 거요. 그 말에 제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동서는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듯 한쪽 입꼬리를 당겨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고 또 역겹던지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다니까요. 또 비위가 약해서 싫은 사람이랑은 얼굴도 보고 있기 힘들고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는 건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만큼이나 미워하려면 납득이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정말로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한때는 잘 지내보려고 먼저 연락을 하는 둥 노력도 했었고 말이죠. 저는 그냥 자기 주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사람은 다들 각자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그걸 아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주제가 뭐고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어딘데? 동서는 그걸 몰라서 물어?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대충 짐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걸 정말로 몰라서 이러세요? 몰라서 그래. 형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안에 시집으로 올 수 있었는지부터 의문이고요. 그리고 왔으면 자기가 못났다는 걸 알고 납작 엎드려서 눈치나 보고 있을 것이지. 나대는 건 더 보기 싫고요. 그래서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원초적으로 못된 말을 사실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포기하세요. 저는 싫은 사람이랑은 겸상도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거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설득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였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저도 똑같이 신경을 쓰지 않는 쪽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저와 동서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잘 지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말이죠.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어느 날은 도련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족들이 저희 두 사람 신경 쓰는 것 같은 게 마음에 쓰여서 그렇지 저는 괜찮습니다. 집사람이 형수님 밥만 돼도 좋을 텐데요.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도련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도련님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어쨌든 도련님이기는 하잖아요. 뭐 도련님에게는 동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요. 시어머니는 내내 저희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포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말을 해서는 들어먹을 애가 아니라서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무시를 받는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더더욱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동서도 정말 징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몇 년을 저를 무시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동서가 먼저 말을 걸어오면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그 딸아이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로 인해 동서와 제 사이가 한 번 더 변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딸아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정말로 그랬어요.
이런 일에 오버하지 말자고 늘 생각하는 저도 남다르긴 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정이는 진짜 천재라니까요, 엄마. 내가 어지간하면 지 딸 좋아 죽는 팔불출이라고 할 텐데 하정이는 정말 그런 것 같기는 하다. 아까 영어를 주르륵 읽더라니까. 그것도 단어도 아니고 문장을. 그러니까요. 한 번도 집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되물었어요. 동서는 평소에도 저희 딸아이의 교육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말 따로 가르치는 거 없으세요? 네, 유치원 보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유치원이 비싸고 좋은 유치원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걸 다 보고 배웠을꼬? 시어머니는 아마 저희 딸아이를 칭찬한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걸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은 동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동서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의 교육 문제로 꽤나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거든요. 조카는 올해 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그 어린애에게 과일을 몇 개나 시켰어요. 도련님은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시키면 애가 공부에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고 질려서 나가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동서는 어릴 때부터 어느 대학에 갈지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본인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카는 동서가 만족할 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 사교육 하나 제대로 안 시킨 저희 딸이 천재 소리를 듣고 있으니 동서 같은 사람은 더더욱 짜증이 날 수밖에 없기는 했을 겁니다. 애가 다행히 엄마 머리를 안 닮았나 보네요. 몇 년 만에 먼저 저에게 말을 건 첫마디가 그거인 것만 봐도 동서가 얼마나 많이 긁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예전에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딸이라서 그런가? 딸인 게 뭐가요? 전에 동서가 나한테 그랬잖아. 첫째가 아들이면 그 아들은 엄마 머리를 담는 거라 걱정이라고. 그래서 딸이어야 할 텐데 하고. 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동서가 더 구겨질 수 없을 정도로 인상이 구겨지더군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을 해도 동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그 말을 한 의중을 단번에 눈치를 채더군요. 그거 지금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동서가 한 말이니까 동서 들으라고 한 말이지. 그럼 뭐야? 나랑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거 동서잖아. 아니, 우리 애가 저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설마 그러겠어? 동서는 학교도 무려 2대씩이나 나왔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동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2대 나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걸로 저를 무시한 적도 많았었고 말이죠. 언제 한 말인데 그걸 여태 마음에 담아두세요? 초전하게.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라 지금 딱 그게 생각이 난 건데. 진짜 내가 말을 말자. 이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나랑 대화하려고 말 건 거였어? 그런 사람의 첫마디가 애가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네요. 라니. 동서는 정말 남이랑 대화하는 방식이라는 걸 모르나 봐. 제가 그랬죠. 말로는 동서는 저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 그 말을 들은 동서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원래는 시댁 식구들과 동서네까지 다 같이 모이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저와 동서가 사이가 안 좋은 걸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면서 생각하니 그 부분이 가족들에게 매우 미안하네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딸아이의 칭찬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 사람 하정이 유치원 원장 만나고 왔잖아요. 왜? 하정이 무슨 일 있어? 우리 원에만 있기는 아이가 너무 아깝다고 자기가 아는 다른 곳 추천해 주던데요. 자기가 추천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어린애를 그렇게 벌써 돌려도 되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바로 그렇겠다고는 안 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동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어디랬더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유치원이라고 했어. 아주버님 동네에서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그 기분 나쁜 표정을 감출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유치원은 동서가 보내려다가 실패한 곳이었어요. 테스트를 보고 떨어졌다고 동서가 굉장히 열받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런 곳을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나게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서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조심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분이 나쁜 티를 식사하는 내내 티를 냈으니까요. 원래는 그런 티를 내는 것도 저한테 지는 걸로 생각해서 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설거지를 하는 제 옆으로 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에게 말을 걸어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유치원 보내실 거예요? 아직 고민 중인데. 왜? 왜요? 저는 궁금해하면 안 돼요? 아니, 나한테 원래는 말도 안 거는 사람이 유독 우리 애 교육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나도 궁금해서 그러지. 제가 언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학부모의 처지에서 관심이 많은 거지. 뭐, 그럼 그런 거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는 다시 설거지했습니다. 동서는 저의 그런 태도에 더더욱 기분이 나빠지는 듯 급기야 옆에서 씩씩거리기까지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죠? 내가? 동서면 몰라도 내가 동서를 무시한다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동서처럼 누군가 저보다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더구나 저를 그런 이유로 내내 무시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딸내미가 공부 좀 잘한다고, 천재 소리 좀 듣는다고 이긴 것 같으세요? 이겨? 내가 뭘 누구한테 이겨?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동서는 항상 저를 두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했구나. 한 방에 이해가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애들 문제고, 형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네, 무슨 주제? 내가 동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동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누군가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고 누구랑 끊임없이 경쟁하는 기분으로 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짓도 안 하고 살고. 누가 더 나은 인생인데? 제 말을 들으면서 동서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건 맞았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서야 내뱉을 수 없는 말을 뱉었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주제도 모르고 어디 밖에 나가면 나랑 겸상도 못할 인간이? 동서, 무슨 조선시대 살아? 무슨 겸상타령이야. 배운 사람 맞기는 해? 야, 뭐? 그리고 배웠다는 사람이 이렇게 손이 동서한테 반말하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나는 동서를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없어. 이렇게 늘 몰상식하게 나오니까. 제 그 말에 이성을 잃은 동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그 말은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고졸 주제에 깝치지 마. 죽기 싫으면.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떡 벌리고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학 나온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인성이 바닥인데. 뭐? 야, 내가 깝치지 말랬지. 동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워낙 크게 소리를 질렀던 탓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거든요.
식구들은 동서만을 말리면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크게 돌아가며 혼이 났습니다. 물론 정신을 차렸을 걸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련님이 거의 삭고되지 않은 심정과 태도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도련님을 보는데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되도록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뀔 거예요. 제가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그 말에 도련님이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도련님은 정말로 동서를 크게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사과를 하겠다며 찾아왔더라고요. 사과하려고 보자고 한 거 아니야? 사람을 불러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앉아서 저를 빤히 노려보기만 하는 동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목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도저히 입이 떼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약 10분 정도를 대치하다가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과 안 해도 돼. 어차피 동서 억지로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사과 받아봐야 의미도 없고 그냥 앞으로 그런 말할 거면 말도 걸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정말 문제 커지는 거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말하고서는 나왔었습니다. 결국 동서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셈이 된 거죠. 도련님에게는 그냥 받은 셈 칠 테니 더 이상 그 일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다시 시작한 게 있었거든요. 뭐냐고요? 바로 수능 공부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동서의 그런 말을 들으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기필코 내가 동서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말겠다는 오기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은 아주 예전부터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죠.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안 형편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머리가 좋은 편이었고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책을 들여다보지 않은 게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나이가 들어 머리가 둔해지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하다 보니 금방 감을 찾기는 하겠더군요. 1년간 남편이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도 대신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고 말이죠. 지나가듯 동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연병을 떤다. 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여간 주제를 모르는 인간들이 정말 웃긴 것 같아. 저에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인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 동서의 태도는 저의 전투력만 상승시켜줬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되더군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동서에게 감사한 부분이네요. 저를 이렇게 이를 악물게 해준 1등 공신이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엔 해냈어요. 가채점이 이렇게 잘 나온 거면 서울대 넣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나도 좀 당황스럽기는 해. 그런데 일단은 넣어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붙고 안 붙고는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괜히 설레발을 떨다가 또 동서에게 구실 하나 주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편에게는 제가 수능을 잘 봤다는 사실을 시댁에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다가도 또 자신의 재수씨 성격을 생각하고는 금방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일이 지났는데 제가 가타부터 이야기가 없으니 시어머니가 궁금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수능은 잘 봤니?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공부한 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랬다면 다행이구나. 성적을 떠나서 후회가 없도록 보는 게 중요하지. 그 대화를 그 누구보다 귀를 쫑긋하고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동서는 제가 수능을 잘 봤는지, 잘 봤으면 얼마나 잘 봤는지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심 불안하기도 했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잘 보셨으면 바로 자랑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는 설레발 떨지 않기로 했어. 그래도 엄청 잘 보면 그냥 자랑하던데. 형님은 그만큼은 아닌가 봐요. 나중에 이야기 다 해줄게. 동서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듯 저를 긁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동서가 너무 웃겼습니다. 저를 그 누구보다 무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정말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썼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학교의 원서를 넣고 발표를 기다리는 그 모든 상황에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붙었어. 합격이래. 뭐 정말? 진짜요? 제가 너무 떨려있어 대신 확인해준 남편이 저에게 합격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안아줬던 그 순간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쓰면서 그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시댁에는 말하지 말고 일단 식사 약속부터 잡자. 남편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다 이야기하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그리고 동서에게도 말이죠. 그렇게 마련된 식사 자리에는 동서는 굉장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요. 아니 왜 제가 중대 발표를 하는 건데 동서가 긴장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나 제가 잘 되는 걸 싫어할 수가 있는 건지 아직 생각해도 너무 의문이에요. 사람이 그런 심정을 가지는 걸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 결과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잘 봤니? 네,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동서가 옆에서 상당히 짜증나는 얼굴로 되게 유난이라고 중얼거리더군요. 네, 유난이 맞습니다. 저는 유난을 부리면서 그 일을 만반에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동서를 약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네, 저 서울대 붙었어요. 뭐라고? 아휴,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이거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야. 말도 안 돼. 모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을 했지만 그 뉘앙스가 참 달랐어요. 시어른들은 정말 축하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였고 동서는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 금방 들통날걸.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고 해도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다 됐는데? 내가 머리가 좀 많이 좋은가 보지. 동서는 충격을 받은 듯 거기서 입을 다물었고 시어른들은 기분이 정말 좋으신지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도 한두 잔씩 마셨고 말이죠. 그런데 동서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원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혼자 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붙은 게 정말 어지간히 속상한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심보가 못됐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라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심지어 동서는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온 저를 따라와서 그렇게 묻더군요. 왜? 그렇게 안 믿겨져? 지금 서울대 사이트 접속해서 보여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오게 돼서 그게 그렇게 분해? 동서는 그런 제 말에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분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그동안 동서에게 당했던 말들과 들었던 일들에 대해 쌓였던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공부를 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이죠. 전에 동서가 했던 말 있지. 그거 내가 그대로 되돌려줄게. 제가 했던 말이요? 고작 이대 나온 주제에 깝치지 마. 죽기 싫으면. 알겠어? 동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 수치심과 분노 두 가지 감정이 다 섞인 거였을 거예요. 동서는 이를 꽉 깨물더니 저를 노려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 하고 싶으셔서 열심히 하셨나 봐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동서가 내 원동력이 된 것도 맞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합격 발표 보는 순간 동서한테 정말 고맙더라. 내가 언제 밥 한번 살게. 제 그 말에 동서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니 그대로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말 통쾌하다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다. 뭐 이런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부엌을 나가고 보니 동서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고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수 씨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먼저 갔어. 하지만 동서의 그 말을 믿는 식구들은 그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도련님조차 말이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어요.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 신입생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요. 물론 20살 때 하는 학교 생활과는 달랐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 또 동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기도 했고 동서가 저를 피하는 건지 어떤 건지 시댁에도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둘째네가 지금 이혼을 한다만다 아주 지랄이 난 것 같더구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고 간 뒤로 둘째가 눈에 불을 켜고 애를 더 잡나 보더구나. 공부하라고. 지금 이래서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 동서는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조카를 엄청나게 잡아댔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안 하면 때리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저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애를 그만 잡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서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나 보더라고. 도련님은 그만하라고 했지만 동서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은 이혼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고 말이죠. 아마 그동안은 저희 아이가 자기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도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걸로 저를 깔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덜했던 건가 보더라고요. 저마저 자신보다 학벌이 좋아지니 이성을 잃은 건지 아니면 돌아버리는 건지 애꿎은 아이를 잡는 것 같았고요.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나서 동서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 우연이었어요. 저희 딸아이를 옮긴 유치원으로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형님이 여긴 왜? 하정이 유치원 옮겼어요? 여기로 옮겼어. 좋으시겠어요? 뭐 본인이 여기를 더 좋아하네.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는 억지로 시켜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지금 하정이는 지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돼. 형님은 사사건건 다 저한테 자랑하시려고 뭐든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먼저 시비를 건 것도 나를 무시한 것도 동서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그저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뿐이고.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 속내를 누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서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여전하더라고요.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니 도련님도 조카도 하루라도 빨리 탈출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이죠. 지금 시점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서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고 도련님은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다 참고 살 수 있는데 조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으시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도 다 동의하셨고요. 도련님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하는 사람이니 아마도 소송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실 거예요. 동서도 그걸 알 텐데 왜 저렇게 바뀌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저에 대한 열등감이 큰 건지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그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이성을 잃게 되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동서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동서가 조금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도 지옥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동서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본인도 남도 괴롭히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고통받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도련님도 조카도 아내나 엄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 정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닥 특징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요즘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얼떨떨해서 참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지인에게 살짝 운을 띄워가며 말을 했는데 제 일 가지고 빈정도 조롱도 동경도 질투도 뭣도 아닌 반응을 보이길래 참 싫더라고요. 역시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하는 게 아니다 싶었고 괜히 흉이나 잡힐 것 같아서 여기 익명 공간에다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는 본인이 오래도록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너만은 꼭 장남한테 시집을 안 보낸다고 하셨어요. 차남 아니면 결혼 허락 못한다고 그렇게 벼르고 계셨고 저는 그 바람을 딱히 이뤄드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차남이랑 결혼하게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꼭 친정 엄마의 말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저도 썩 바라지 않았는데 사정상 결혼 3년 차부터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엄연히 큰 아주버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어머니를 모실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주버님이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봤다든지 하는 사실들은 딱히 없지만 이 집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쳤던 분이세요. 아마 어머니가 아프시게 된 상황에도 한 몫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모신다고 난리를 쳐대서 집안꼴이 아주 말도 아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안 모시겠다고 버텨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집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뭡니까?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상이 오갔었어요. 남편 역시 자기 형한테 엄청나게 대들었고요. 형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거 아니야. 아버지가 형한테 물려주신 유산도 혼자 거의 다 빼먹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명수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 아픈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나라고 뭐 너처럼 직장이나 다니면서 엄마한테 돈 몇 푼 갖다 드리는 거 못하는 줄 알아? 동생이란 녀석이 형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꼬라지? 말 다 했어? 듣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험악해졌고 가운데 계신 어머니도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그만해. 니들 싸우는 소리 때문에 내 몸이 더 죽겠다. 오래 산 게 죄지. 내가 왜 살아서 이런 꼴을 보고 사는지. 게다가 일단 이 상황에서 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화 그대로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도 중간에 아주버님이 거의 다 채가듯이 하셔서 본인 사업에 다 써버리셨는데요. 거기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쫄딱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님도 몸 성치 않으신 어머님께 굳이 대놓고 그리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형님이 대번에 턱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이 사람이랑 그만 살 거예요. 애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남긴 유산을 큰아들이 거의 탕진해서 써버린 데다가 그걸 고스란히 날렸다는 것에 어머니는 보통 예민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인 형님이 더 이상 당신 아들과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니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아무 말 못하시다 한숨을 푹 쉬는데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동시에 형님께 화를 냈고요. 아니 당신! 형수님, 그걸 이 자리에서 꼭... 어머니는 그 길로 픽 미끄러지듯 소파에 누워버리셨어요. 도저히 맨정신에 이 상황을 듣고 볼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모든 모양새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 집까지 저당 잡혀서 비워주게 생기신 어머니는 어디 가실 데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정말 한심한 게 남자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부모님 유산까지 빼먹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깨닫는 것도 없는지 아픈 자기 엄마네 집, 그것도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와서 매번 돈 달라고 징징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게 자기 엄마한테 할 말인지 정말 내 자식도 저렇게 자랄까 무섭고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엄마, 나 결국 이혼했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나 어떡해? 아이고, 못 살아. 너를 진짜 어쩌면 좋냐? 어머니는 안 그래도 기력이 없어서 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그 길로 완전히 알아 누우셨어요. 양심이 있다면 본인 엄마가 저렇게까지 아픈데 이제 좀 작작 오던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한동안은 발길을 끊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멀다 하고 자꾸 찾아오면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형님이라도 저런 남자랑은 100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혹시 아버지 그 땅 말고 또 뭐 없어? 나 진짜 이번에 잃은 돈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번엔 미천이 좀 있어야 되거든.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엄마는 엄마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식들까지 마누라한테 다 뺏기고 돈도 잃고 말이야. 나 갈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 엄마, 좀 일어나봐, 응?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런데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본인 동생이 없는 시간에만 이렇게 꼭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맨날 잘 곳이 없다고 어머니한테 몇만 원씩 뜯어가기 일쑤였고요. 너무 속 터지지만 어머니는 막상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미안해하시는 분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인데 제가 제 감정대로 푸대접해서 돌려보내면 그건 그것대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상태로 더 참을 수는 없었기에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야, 아주버님 낮에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서 그냥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은 남편도 피곤했는지 꽤 짜증스럽게 대꾸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알아, 아는데 지금 당장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그래도 형 생각만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엄마도 저렇게 아프시고. 이쯤 되니까 저도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당신 마음도 알겠는데 정작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몰라? 당신이 그걸 손수하면서 나한테 참아보라고 하면 나도 그럭저럭 불쌍히 여기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나 혼자 어머니고 아주버님이고 애들까지 뒤치다거리하고 있는데 이게 쉬워 보여? 그랬더니 남편은 뭐가 잘났다고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에게 더 성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눈에는 지금 우리 집 돌아가는 꼴이 어디 구경이라도 났나 보네? 불쌍하다고? 결국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본전도 못 차리게 되었지 뭐예요. 화는 너무 나서 못 견디겠는데 도저히 이게 분출은 안 되고 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남편 출근하고 가족들 다 학교며 보내놓고 어머니와 나만 남아있는 집에 아주버님이 어슬렁어슬렁 오겠지 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동생이 퇴근할 때쯤 신기루 마냥 사라져버리는 아주버님. 바로 그 아주버님이 제 인생의 아주 큰 장애물이었죠.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와는 할 얘기가 없고 그저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도 왜 집에 올 때마다 큰아빠가 여기 계시냐면서 불편해하고 애들 방을 차지하고서는 밤새 잠을 못 잤다며 애들 침대에서 잠을 자질 않나. 애들 컴퓨터로 웬 게임을 해대질 않나. 보통 민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이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는데 어떻게 켜는 건지 애들한테 전화해 볼 수 있으세요? 재수씨, 출출한데 과일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하며 온갖 것들을 시켜대는 겁니다. 정말 염칠한 게 없는 인간인 건지 저도 모르게 욕짓거리가 올라오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방문을 닫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다나 뭐라나 하는 식으로 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재수씨, 정말 엄마 재산에 관해 아는 거 없어요? 네? 재산이요? 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한테 재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예전에 엄마 외가 쪽에서 들은 말이 있는데 엄마 쪽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다고 해요. 그 돈이 엄마한테 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말을 듣는 순간 기가 찼습니다. 저희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나 제 남편한테도 돈 있는 내색을 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또 돈을 타내려고 저까지 불러 속삭여대는 걸 보니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도 속이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왜 화병에 걸리셨는지 알만했죠. 저는 일단 대화는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저는 모르는 일이라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론 없다고도 덧붙였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한껏 실망한 표정이 되어서 그래요?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이제는 형님까지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자기 남편이랑 해결을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동선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민폐까지 끼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형님은 정말 이 집에서 외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그런 탓을 해봤자 의미가 없었고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어머니라도 이때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까다롭게 하셨다면 완전히 다 뒤집었을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볼 게 없고 다 끝이다 하고 엎어버렸을 텐데 어머니가 참 성품이 좋고 유순한 분이시라는 게 저를 애매하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너가 나 돌보느랴 애들 돌보느랴 큰애까지 고생이 많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아주버님 저대로 두실 거예요? 어머님께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니. 자식 낳은 게 죄지. 그냥 내가 다 품고 가야 하는 거라 생각한다.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는지 몰라요. 집에 계실 때도 아주버님이 왔다 가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가 다 안쓰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의 횡포는 더 심각해졌어요.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득해지는데요. 아주버님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마저 든 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느 날은 본인 친구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나 봐요. 갑자기 화색이 도는 얼굴로 아픈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보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박 기회라고. 내가 여기에만 투자하면 떼돈 벌 수 있어. 엄마도 돈 벌고 싶지. 내가 2배, 아니 3배, 4배로 벌어서 엄마 반 줄게, 어? 엄마, 돈 좀 줘봐. 있잖아. 야, 이놈아. 너한테 다
다 넘겨주고 빈털털이 됐는데 뭔 돈을 또 나한테 찾아. 이제 없다. 그만해라 너도. 얼른 뒷전 잡고 마음 잡아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리 살 거야. 네 동생을 봐. 착실하게 마음 잡고 살잖니. 명아나, 제발 이제 엄마 말 좀 들어라. 유순하신 성품의 어머니께서도 참다 못하셨는지 그날 크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사실 어머님, 그간 아주버님께서 100마디를 하시면 거기에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며 쓴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전생에 부처였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이 팍 구겨지시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언제 엄마 돈 그냥 꽁으로 가져간대? 돌려준다고, 갚아준다고.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그리고 왜 명수를 얘기해? 엄마가 그렇게 날 무시하고 명수랑 비교해서 사사건건 깎아내리니까 이 집에 질서가 없어진 거 아니야. 동생이 형을 물러보고 말이야. 아휴, 내가 언제 또 그랬다고 그러니. 그리고 아주버님이 내뱉은 그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겨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절 보면서 저에게도 어디 말해보라면서 이 집에 질서가 있냐 없냐를 묻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제 남편이 자기를 하대하지 않냐면 몰아붙이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해야 하나요? 제가 말 못하고 버벅거리자 아주버님은 그게 또 열이 받았는지 어머니를 향해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이 집안 기강 틀을 안 잡아놓고 돈으로 자식 구분하니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돈 있으면서 왜 안 줘? 아버지가 유산 남긴 거 말고 또 엄마가 가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낳아놓으면 자식이야? 나 같으면 돈 줄 거야. 어떻게든 자식 잘 되게 도울 거라고. 맨날 그렇게 아픈 척 누워있으면 내가 속을 줄 알아? 이것만 똑똑히 알아도 당신은 부모도 아니야. 아주버님의 말은 정말이지 제가 들어도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한없이 퍼줬더니 자식이 부모한테 저런 소리를 늘여놓을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 장남이란 이유로 받은 혜택도 꽤 많다 들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아주버님에게 먼저 갔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주버님이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만큼 끔찍히 사랑하셨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인지 아주버님은 저런 망나니 놓고 저런 말들이나 늘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만 푹 떨구시더군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하는 말씀을 중얼거리시면서요. 그리고 그때 저도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 안에 고삐가 풀린 것 같달까요? 정신이 든 순간엔 이미 아주버님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말을 쏘아붙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 얼마 전까지 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매일 통원치료 받고 계시고요. 그런 어머님께 꾀병이라뇨? 그리고 어머님 매일 아주버님 때문에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눈물 흘리세요. 그거 모르시죠? 아주버님은 여기 집에 와서 부모도 아니다 하는 이런 소리 하시지만 어머니는 계속 아주버님 걱정만 하신다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느새 어머니도 한 구석에서 혼자 흐느끼고 계시는데 아주버님도 양심은 있는지 저와 어머니를 보다가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님께 달려가 어머님을 껴안아 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대답도 못하시고 고개만 가로저으시며 서럽게 우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같이 애달파졌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저희 어머님 무엇보다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이다요. 우리 명환이는 크게 될래야 배포가 벌써 남다르잖아. 우리 명환이가 집안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 동생이 명수, 네가 형을 잘 따라줘야 한다. 알았지?
어렸을 적 남편에게도 이리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어머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저한테 패기쳐서 미안하다며 원래 그 부지런하신 성품답게 얼마나 쓸어담고 줍고 치워대시는지 몇 번은 제가 차리긴 했었는데 그 외에 낮 시간에 먹는 식사는 본인이 다 차리시더라고요. 아프신 와중에도 일어나셔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주들 먹을 간식까지 튀겨놓으시고 밑반찬도 뚝딱 만들어 두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몸 아프시니 좀 쉬세요. 아니야, 이거 하는 게 뭐 힘들다고. 얼른 애들 먹여라. 학원 갈 시간 되지 않았니? 사실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라서 사실 아이들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간식이나 주전부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저보다 할머니 손을 더 찾으니 알만하죠. 단지 가끔 화병으로 두통이 심하게 오실 때에는 기력도 떨어지셔서 알아 누우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방에서 쉬실 뿐이셨어요. 그것조차도 내 집 같지 않아서 안 되겠다며 계속 일어나서 주변에 일할 만한 거리를 찾는 분이니 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니라면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잘 챙기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말 들으니 노인네가 안쓰럽다며 이런저런 우한 겪고 힘들겠다고 과일이나 이것저것 영양제들 잔뜩 사서 보내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화가 나더군요. 사실 남편이 아주버님을 못 오게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조차 하지 않으려 하니 저도 참다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뭐 회사라도 쉬고 기다렸다가 형을 쫓아내라는 거야? 당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막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도 있어? 말꼬투리 좀 그만 잡아라. 넌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냐? 다른 말로 빙빙 돌리려 하지 말고 약속해. 아주버님 당신이 못 오게 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이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 같다고. 남편은 제가 어머님 얘기를 꺼내며 힘들어한다 하자 그제야 생각이 좀 들었는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한테 전화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대화가 잘 풀리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어요. 분명 저에게 그러겠다 약속해놓고 뒤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관하고만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언제 아주버님이 오실까 늘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야 했고 아이들의 짜증은 있는 대로 받아주고 어머님 건강관리까지 모두 도맡게 되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없이 지냈어요. 허나 그러는 동안 제 몸이 점점 상해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얘야, 어디 아픈 데 있니? 너 안색이 요즘 너무 안 좋구나.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얼른 채비하고 가요. 제가 택시 잡아 놓을게요. 역시나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알아봐 주셔서 괜찮냐 물어보셨는데 그때까지만도 그냥 피곤한 거라고만 믿고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옷 입는 걸 도와드린 후 한의원에 데려다 드렸죠. 허나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음식을 하는데 눈앞이 핑그르르 돌더라고요. 이대론 쓰러지기라도 할 것 같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기 와서 이거 양파 좀 썰어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아, 알았어. 여보, 와달라니까. 아, 알았다니까. 나 지금 TV 보잖아. 좀 이따 하면 되지. 지금 해야 한다고, 지금. 그리고 다음은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고 어머님과 제 아이들이 절 보며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엄마 쓰러졌어.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나 보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알고 보니 제가 요리 도구를 잡은 채로 쓰러진 거였고 거실에 있던 식구들은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자 뛰어들어와 저를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어요. 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쓰러질 정도였을 줄이야. 저도 얼떨떨해 팔에 꽂힌 링거만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가 다가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몇 가지 검사를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비싼 검사까지 받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병원까지 갔다 온 상황이 되자 더더욱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작은 것도 저를 안 시키고 빨래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본인이 손수 다 하려 하셨어요. 아이들도 엄마 하며 저를 챙겨주었고요. 허나 그 와중에 남편만은 예외였어요. 남편도 처음엔 자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다 생각했는지 빼꼼 미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그 뒤부턴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보다 못한 어머님이 명수야, 수민애미한테 가서 좀 다정하게 대해줘라 라고 말하셨지만 남편은 네 하고 그때뿐인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별게 다 서러워진다 하잖아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고 아주버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내 편이라 믿었던 남편이 저 지경이니 온갖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동안 제 입장은 조금 더 알아주지 않은 남편에게 새삼 너무 질리고 지쳐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은 저한테 자기 식구 일들까지 다 맡겨놓고 왁왁거리면서 짜증까지 냈어요. 아니, 밥맛이 왜 이래? 이렇게 질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명수야, 그냥 먹어라. 밥맛이 어때서 그러니? 좋기만 하구만. 아니, 엄마, 편들지 마시고요. 아이씨, 정말 이럴 거면 차라리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남편이 제 자식보다 못한 어린애처럼 구는데 이제 저도 한계가 와버렸어요. 거기다 그쯤부터 다시 아주버님이 빼꼼히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고요. 아주버님에 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였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중엔 그 뒤치다거리를 다 저한테 맡기고 당당한 남편이 아주버님보다 더 싫더군요. 그 이후 우리는 전에 없던 냉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도 이때 뭔가를 각오한 마냥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한마디도 걸지 않고 멋대로더군요. 이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걸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는지 계속 가운데에서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버님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화난 제가 결국 제발 좀 아시라고 이제 그만 좀 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씨, 내가 우리 엄마 보러 오는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결국 이놈의 집 내가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진지하게 그만 살 생각을 하고 친정에도 공표해버렸어요. 엄마, 나 더는 여기서 못 살아. 남편도 싫고 이젠 정말 못 버티겠어. 나 아픈 것도 다 남편 때문이야. 친정 식구들은 왜 불똥이 니네 집으로 튀게 된 거냐며 다들 난감해했고요. 그런데 저도 별 방도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보고 오지 말래도 오고 그걸 막아줄 남편은 미동도 없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느낀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전엔 아주 오붓한 부부 사이는 아니었어도 함께 산책도 다니고 이런저런 자식들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나름 부부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 이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갈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후 진지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내민 서류를 보더니 처음에 황당해하더니 나중엔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받아들더군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남편은 성이 난 채로 저리 말하며 한숨 몇 번 쉬더니 나가버렸어요. 어머님께는 죄송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그나마 이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챙겨주신 분이었고 남편보다 걱정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 남편과 갈라설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허나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심스레 입을 떼게 되었고 어머님은 역시나 다 자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다시는 이놈의 집이랑 내가 엮이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통보를 해두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답답하더라고요. 애들도 대강 제 엄마 아빠 분위기를 눈치채고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애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될지 도무지 답도 안 나왔고요. 어머니도 그 이후 계속 제 눈치를 보시니 저는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웬일인지 그 얼마간, 그러니까 한 3, 4일간 안 보이더군요. 이런 기미를 읽고 안 오는 건가 싶어서 새삼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도 오래가지 못한 채 얼마 안 되어 또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놀부 마누라 마냥 심술보가 잔뜩 나와서 얼굴을 찌푸리고 저한테 말 걸지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천연덕스럽게 또 말을 걸어대면서 소파에 턱 하고 누우셨어요. 그날은 마침 어머니가 시장을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시기도 해서 더 자유롭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요? 그게 재수 씨, 그건 고생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늘어놓은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턱 하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우리 엄마 통장이에요. 이거 숫자 보여요? 0이 몇 개 같냐고요. 이거 자그마치 40억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주버님 때문에 집도 파신 걸로 아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목돈이 있으셨다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잊지 못하고 어버버하며 통장을 보자 아주버님은 씩 웃으시며 그래요. 엄마도 돈이 있고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괜히 재수신에 들어와서 살고 싶기도 하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거라고요. 내 말이 맞았죠? 어떻게 이 통장을? 내가 어렵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 씨한테 거래를 제안할까 해요. 무슨 거래요? 그때부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명수 걔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걸 거예요. 이 재산을 어떻게 몰랐을 리 있겠어요. 듣기로는 이혼한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우리 마누라는 위자료 얼마 못 줬지만 재수 씨까지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애들 데리고 나갈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 막말로 이 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고 갖고 나가야지 않겠어요? 재수 씨는 그나마 나보다는 엄마한테 신임을 받고 있는 편이니까 엄마 통해서 이거 비밀번호 잘 알아내봐요. 내가 이거 잘 처리해서 아무리 못해도 재수 씨한테 반은 떼어줄 생각이에요.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은 절 보며 저만 믿겠다며 통장의 숫자를 한 번 더 보여주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머리가 점점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일단은 볼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솔직히 생각할수록 남편한테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엄연히 그게 제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죽을 상을 하며 어머님 유산을 아들이 다 써버렸다고 싸움을 해놓고 말이에요. 40억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제 눈으로 숫자 다 세어보고 어머니 성함이 있는 통장인 걸 확인하고 나니 왠지 그냥 다 허무하고 황당하더군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남편이 더 싫어졌어요. 아주버님도 아는 일을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고 그래서 순순히 저렇게 모시자고 했던 건가 싶어서 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저만치 끝까지 갔다가 도달한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돈을 제가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자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무런 왕래도 없이 툭 나타난 분이 이런 얘기를 꺼냈어도 좀 당황스러울 판에 평소 행실이 워낙 단정치 못했던 아주버님이니까요. 제 상황이 뭐가 되었든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오순도순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말을 하기는 해야겠더군요.
원래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했는데 간신히 외나무 다리를 혼자 건너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어? 이혼서류라도 주려고? 역시나 남편은 매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혼서를 재촉하려고 그러냐며 단박에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더군요. 이런 모습에 저는 참 가당치도 않다 싶어 혀를 쯧쯧 찼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버님이 제게 했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오늘 아주버님이 날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의외로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저희 사이에 처음으로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늘 서로를 향해 날만 세우기 바빴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러다 남편이 입을 열어 고맙다 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고마울 거 없어. 비록 우리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악화된 사이이고 정말 그 40억 중 20억을 저한테 진짜로 준다고 해도 이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어머님 돈을 왜 탐내?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 분인데.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남편과 사이가 악화되고 애들과 살아가야 할 궁리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거든요.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고 나는 정말 제대로 똑바로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버님네 가정이 깨지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남편과 불화에 이르면서 이혼을 할 때 협의니 뭐니 유책사유이니 이런 것들을 상담하다 보니 더 강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고요. 거기다 제게 잘해주신 어머니를 저버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주버님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말이 이후 만들어낸 여파는 어마어마했어요. 남편도 어머니한테 그런 재산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길로 자기 형을 찾아가서 제법 큰 사단을 냈어요. 제가 걱정한 건 딱 한 가지였는데 혹시 아주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걸 말했냐고 협박하거나 뭐라고 하면 어쩌지 싶어서 그걸 남편에게 한번 단도리 시켰는데 바로 답하더군요. 여보, 그건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면목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자랐어. 그냥 당시에 정말 형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상황이 너무 짜증스럽고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우리 가족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그 바람에 나 때문에 당신이 화병까지 안고 정말 면목이 없어.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돈도 욕심이 났을 텐데 이걸 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철회해 줄 수는 없겠냐고 묻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서 그런지 미운 마음이 조금은 녹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몰랐지만 남편은 당시 직장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도와달라 하면 일이 바빠서 피곤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였더라고요. 남편과 오해를 풀게 되니 저도 남편을 용서해줄까 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간에 다 들어줄게. 근데 정말 나 이대로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거 싫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알겠어. 일단 보류할게. 어머님께 말씀부터 드리자. 이후 남편과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염려했던 대로 어머니는 이틀 정도 자리에 누워 못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시긴 했는데 그래도 모든 상황이 기막히셨는지 급기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내가 니네한테 이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걸 명환이가 알면 이 꼴이 날까봐.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으려고 그랬던 거였다. 근데 그놈이 그걸 또 알아냈다니. 내가 대체 호랑이 자식을 키운 건지 어쩌면 내 팔자가 이러냐. 아들 하나 때문에 집을 그렇게 말아먹고 어떻게든 돈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니 말이다. 아휴. 그런데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정말 냉수를 뒤집어 쓴 듯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애미야, 너라고 그런 상황에 돈 생각이 안 나지는 않았을 건데 명수랑 사이 안 좋은 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고맙구나. 이번에 명환이 일도 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정말 내가 네 얼굴을 어찌 보면 좋을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돈이시잖아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보답이라도 하고 싶구나. 그러시면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뭘 적어서 주시는데 바로 통장 비밀번호였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니랑 말 잘하면서 구슬려 보라며 통장도 같이 주셨던 걸 제가 어머니께 드렸거든요. 근데 그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따로 써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후 제 손을 맞잡으며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앞이 허해지더라고요. 이거 애미, 네가 갖고 있어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돈은 있어도 없어도 죽을 맛이구나. 정말 나보다는 젊은 니들에겐 정말로 필요해서 쓸 때가 있을 테니 좋은 대로 쓰거라. 남편과 저는 둘 다 좀 당황스러웠고 그 돈을 덜컥 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야말로 좀 욕심이 나긴 했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아주버님의 유혹을 거부하는 게 더 쉬웠다면 쉬웠지 이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겨우 속으로 많은 갈등을 내려놓고 어머니께 한사코 거절하면서 밀어내게 되었어요. 몇 번을 오신가신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나니 결국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알겠다고 접으시더군요. 근데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다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날은 정말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대답도 못한 것 같아요. 애미야, 명환이는 모르고 명수만 알고 있는 원룸 건물이 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이동을 네 이름으로 해주마.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속 초조해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명환이랑 또 얽히지 않도록 유류분 소송이니 뭐니 해서 변호사랑 상담도 해두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때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즉각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나중에 듣더니 그냥 아무 말 않고 받으라고 하고 어머니는 본인 가시고 난 뒤에 통장 속 금액도 편히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더 어안이 벙벙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지 당연한 행동을 한 것뿐인데 그로 인한 보답이 너무 커서 제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집니다. 허나 그래도 이것 또한 어머님 마음이라면 일단 돈에 대한 생각은 한쪽으로 접어두면서 어머님을 모시는데 더 신경 쓰며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히 살아주세요.